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스튜디오 가득 차게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님,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재석 교수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 만큼 또 이필수 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가 저희 KMATV 스튜디오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님,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학과 김재석 교수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가 과연 잘 되어 있는 건지 우려가 됩니다.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이 아닌가 많이 걱정되는데요. 본격적인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빈틈없이 설계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어서 정부의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넘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위드 코로나와 준비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염호기 위원장님 오셨고요. 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김재석 교수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수현 이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지금 1000명대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본 그 확진자는 1952명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 어떤가 좀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급실에 있어 보면 실제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를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로딩이나 또 그 환자를 계속 응급실에서 봐야 하고 다른 중증 환자랑 겹쳐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 상태인데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유행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 초에 첫 번째 유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두 번째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3차 유행이 있었는데 이걸 그래프로 쭉 풀어서 보면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피크는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행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유행에서 피크가 3,000명 환자 이상이 발생됐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사망률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크에서 조금 떨어진 수치인데요. 지금 이게 완전히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런 정책의 전환이 혹시라도 5차 유행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재석 교수님께서는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이전부터 이제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었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는데요. 해마다 12월 말 또는 1월
초가 제일 환자 수가 많은 그런 성향을 몇 년간 보여왔습니다. 지난 작년 예를 봐도 우리나라의 그 큰 피크가 12월, 1월에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1월, 12월, 1월에 아주 큰 피크가 있는 걸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방접종을 받고, 지금 그 면역력이 생긴 단계이지만 환자 수 자체는 아마 12월부터 1월 사이에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12월, 1월에 또 위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이 4차 유행의 절정이고요. 또 이보다 더한 5차 유행도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도 로딩이 많은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백신 접종만 하면 감염이 더 이상 안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접종률이 훨씬 더 높은 서구 국가에서도 지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수의 국가에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유행이 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5만 명 이상 환자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환자가 더 안 생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또 접종을 하였더라도 한 10% 이상이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할 때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방역을 현실적으로 이 방역의 어떤 정량적인 방역보다 이 질을 따지는 정성적인 방역을 같이 병합을 해야 사실 제대로 된 코로나 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선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거의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방역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방역적인 부분이 같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백신 접종률 이외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위드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단계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시나요? 예,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제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라든지 또 취약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조를 보면 백신 접종률을 감안하고 또 중증도나 사망률을 이제 감안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거나 그런 걸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결국 그 일상회복을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늘 거는 분명히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의료가 마비되지 않고 중환자가 마비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한 네.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는 거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앞으로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사실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환자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치료하는 시스템을 위드 코로나 시스템으로 좀 전환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좀 부족하다. 지금 현재 생활치료소에 있는 뭐 그 시설이라든지 관리 형태가 실제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생활 격리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대개 10일 지나면 검사도 없이 그냥 퇴원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이제 한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계속 사회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생활치료소가 생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염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전파시킬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전파시킬 수도 있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재가 치료를 이제 정부가 수용하고 있는데 제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이런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와 제가 치료에 대한 아주 긴밀한 협조,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 협조가 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치료이기 때문에 지역사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치료의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도 코로나를 보고 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보고 있는 감염 전문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또 차출해 가지고 안 그래도 코로나 환자 보느라고 뭐 지친 그런 의료진들에게 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생활치료소를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치료소에 있다가 나간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온 적이 있었고 그 환자가 보호자 없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모르는 채로 이제 그 환자를 처치를 했고 환자가 생활치료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환자의 검사 결과상 이제 코로나 검사가 양성이 나왔는데 타이터가 높아가지고 되게 많은 의료진들이 격리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이런 생활치료소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환자들이 이렇게 퇴소시키고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코로나19에 감염을 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은 빨리 바이러스가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7일, 10일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냥 퇴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한 10% 정도는 주위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자들의 경우에 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 구멍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라는 게 계속 쓰이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 이걸로 음성이 나왔다고 회사에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방역의 구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초기부터 저희가 리얼타임 RT-PCR, 흔히 저희가 PCR이라고 말하는 이 검사를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 검사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방역의 성공은 이 PCR 검사법을 고수하고 빨리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한 거에 기인한 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이제 들어와서 민감도가 뭐 저희 학회에서는 보기는 한 40%, 뭐 좀 잘 보면 60% 가까이 이제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되는 환자를 놓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검사법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검사법들을 사용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안 된 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PCR 검사를 쭉 그 고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방역의 필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그 백신 접종, 그리고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조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가 그 우한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한 1000배 이상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그런 신속 항원 검사로는 못 잡는 것들도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일 때는 그걸 잡아낼 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증상인 환자들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 내가 검사를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들을 의료진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를 알고 환자를 볼 수 있지만 개인이 그걸 한다는 거는 상당히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고 좀 싸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감염자가 10% 이상 되는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갑자기 열이 난 분이 여러 분 계시다. 그럴 때는 이제 했을 때 진단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위험성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돼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자가로 할 때 그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자가를 약간은 풀어주고는 있지만 그 의료진이 채취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타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 같은 걸로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외국에서도 권고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일 표준법으로 PCR로 검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전문위원회에서도 이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고 대회원 공고문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 신속항원 검사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PCR을 할 수 없는 지역, 도서 산간벽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데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오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감염이 된 것 같으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포지티브 나오면 며칠 이제 집에서 쉬었다가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깜깜이 감염이 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집단 감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사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도 지금은 약국이나 슈퍼마켓 이런 데서 그냥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부가 감염 관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도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검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교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의사가 찔러도 본인이 본인 찌르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본인이 찔러서 안 나왔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해줘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는 것처럼 이게 검사 방법부터
또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게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거를 스크리닝 목적으로 썼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전문가적인 접근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깜깜이 이제 감염을 만들고 저희가 방역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두 분께서 자세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재택치료 같습니다. 이 재택치료를 이제 생활치료소를 줄인다는 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재택치료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최근에 또 재택치료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죠. 이 재택진료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는 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이게 재택치료를 늘림으로써 더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혹시 이제 저희가 이런 재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글자 그대로 재택 치료지 않습니까? 네,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증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고위험군 같으면 항체 치료제 같은 게 이제 좀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제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원칙을 환자 본인, 가족,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택 치료와 의료기관과의 연결. 예, 그래서 환자가 혹시라도 나빠지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하면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재택 치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생활치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면 산소 포화도를 집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실제 코로나 환자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족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한 사람의 뭐 앱 관리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상태가 변했을 때 매일 한두 번이라도 의사가 전화 진료 내지는 뭐 화상 진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지역 사회에 있는 의료기관과 매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재택진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증 환자인데, 사실 의료계가 정말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방역을 완화해서 환자가 정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늘어났을 때 중환자가 그에 따라서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환자의 의료 시스템 과연 이 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감염 환자 수가 얼마나 생기느냐도 중요하지만 환자 수 생김에 따라서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하는 가장 핵심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의료기관이 이게 좀 잘 받쳐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2년 동안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이런 코로나에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차, 2차, 3차, 4차 유행을 지나면서 대개 하루에 최고가 한 3,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증 이제 사망률이 한 0.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발생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뭐 한 15명에서 한 45명 정도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한 1,100개에서 1,200개 정도 됩니다. 음압 시설이 되는. 그러면 사실 2주면 그게 다 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에 대비해서 이 늘어난 추이를 봐서 5차 유행이 오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하루에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대개 10,000명이 생기더라도 하루에 150명의 중증 환자가 생기면
한 열흘 만에 그 중증 환자 병실이 다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자가 10,000명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대비를 해놔야지 사실 이 위드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증 전담병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가동이 당장에 안 되더라도 그런 비상시국이 오면 가동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에 뭐 병상의 10%, 뭐 5% 이렇게 할당을 해서 늘려 나가는데, 그거는 단기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압병실을 만들려면 시간이 뭐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 좀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게 의료진들이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된 상태이고요. 사실 뭐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고 이렇게 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응급실은 정말 바쁘거든요. 이 코로나 환자들도 이송이 안 되고 뭐 300번째 대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중증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또 격리는 다 시켜야 되고 또 의료진들이 보호장구를 계속해서 입고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만약에 환자가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상황 너무 두려운데요. 혹시 뭐 검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렇게 검체 수가 급증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2만 명이라는 거는 뭐 몇십만 건을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검사 시스템은 그 지금 많이 신뢰를 받고 있어서 지금 저희 국민들도 그렇지만 회원들도 보시면 확진자 수를 아주 유의 깊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 수도 아주 신뢰할 만한 숫자고 또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숫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검사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응급 환자들의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응급 검사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바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든지 처치를 받을 때 이제 의료진이 안심하고 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아마 지금 저희가 그 하루 내에 보통 다 내고 있지만 이틀, 3일 그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 당했던 뭐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검사도 마비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도 그런 마비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풀링 테스트라 그래서 5명씩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한 명 검사를 하면 뭐 보험 수가로 8만 원 정도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걸로 할 때는 한 2만 원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동원을 하게 되면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도 저희 뭐 검사실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은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때 이제 조금 뭐 이틀, 뭐 3일 이렇게 늦게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대한 그게 없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응급 검사만은 지켜놔야 저희가 의료가 마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상 시나리오가 뭐 이제 5차 유행은 2만 명이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해 나가야 될까? 그냥 위드 코로나에서 백신만 맞았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방역을 좀 질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지금 방역 위드 코로나의 대책으로 뭐
저녁에 식당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 뭐 백신 맞으면 500명이다. 뭐 이런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물리적인 숫자, 예를 들어 500명 중에 한 명만 백신을 안 맞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함정이 많은 거거든요, 숫자에는. 예,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방역 기준보다 좀 질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그 본론으로 이 저기 방역을 하거든요. 이제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분들 안에서는 충분히 회합이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매일 뭐 몇백 명이 같이 생활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감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좀 옳지 않다 하는 거고, 숫자로도 산정하는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숫자를 줄이려면 그런 실질적으로 질적인 방역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국민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좀 더 열심히 지키라. 예. 이제 어디 가든지 개인 방역 수칙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이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스크를 쓰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나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중증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증도에서 병상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병상의 뭐 80%가 차면 이제 다시 스텝 다운해서 이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병상의 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병상을 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병상이 있어도요, 볼 의료진이 없습니다. 다 이제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사실 그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코로나는 밤 10시부터 활동하는 거 아니냐, 10시부터 이렇게 맞고 4명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계속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방역을 좀 완화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일상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의료진들도 필요도가 쌓여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이나 아니면 집단적인 방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업종별로 수칙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런 수칙을 또 잘 지켜나가게 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뭐 위드 코로나든 더 일상적으로 단계를 회복하든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한 번 더 이런 위드 코로나를 앞둔 상황에서 좀 시급하게 저희가 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정부에 조금 더 당부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해달라고 당부를 해야 될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 의료진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될 거, 저희가 그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가더라도 제일 많이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확진자 수를 조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런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공표하는 것들이 이제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그 의료가 마비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중환자의 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숫자를 좀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생각하기에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아니라면 그 확진자 수는 뭐 늘더라도 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거고요. 왜냐하면 백시네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자 수는 몇 주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수치를 조금 대국민적으로 발표를 좀 해주시면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보면 굉장히 정부 시책을 잘 따르고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백시네이션도 보시면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국민들 중에 1차 접종 완료된 사람이 한 92%, 2차 접종 완료가 82%쯤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면 보통은 접종 완료자 수가 18세 이상이 한 90% 넘게 아마 최종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높은 그런 접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시는 거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의료 체계가 마비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중증 환자 수를 조금 공개를 하면서 저희 그 국민들께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드 코로나나 이제 경증 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 텐데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의료 자원이 뒷받침이 잘 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상으로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한 걸음 자신 있게 디딜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의료 자원이 계속 고갈이 되면 누군가는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는 진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해 주시면서 중환자의 숫자를 조금 공개를 해 주시면 이제 의료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같이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거 이게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개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너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네. 덧붙여 주십시오. 네네. 김재석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백신 접종률이 이제 70%를 넘어서고, 곧 이제 80%, 이제 희망하기는 90%, 18세 이상에서 90% 정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초기에 백신이 부족 사태로 우리나라가 언제쯤 저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정말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올라갈지 또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큰 박수를 참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렇게 백신 접종이 하루에 뭐 70만 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 의용급 의료기관의 접종 위탁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그런 의료기관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한번 박수와 감사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이 돼서 정말 집단 면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이게 다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도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있고 또 접종하지 않으신 분 사이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영국에서 지금 거의 이제 또 주종을 이루고 다시 한 번 더
팬데믹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백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지 지역사회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을 좀 더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숫자적인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지하철 타보시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도 감염이 안 되는데요. 마스크를 잘 쓰면.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뭐 어느 장소든지 마스크 잘 쓰면 못 모일 곳이 없습니다. 4인 이상 식당이 안 된다 그래도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사실 코로나를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정성적이고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자가격리를 14일 하다가 지금 10일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도 있을 테고요. 생활치료소 이후에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양성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감염력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조심을 시켜야 될 건지, 백신의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우리나라에 연령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의료진의 감염률이 어느 정도인지, 뭐 중환자 이완율이 왜 어떤 환자들은 중환자가 되고 또 어떤 환자들은 빨리 회복하는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정부가 이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의사협회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지금도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런 연구들을 분석하고 또 이런 진료에 실제 임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임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논하고 협력해서 좀 같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로나19에 관한 주제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뭐 의료진도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네,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KMATV에서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주제를 하나씩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